자, 그래서 우리 63페이지 별표 쳐주시고 일단 먼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까요? 정부 실패가 있었고 무슨 개혁이 있었다? NPM적 개혁이 있었고 약간은 NPM하고 공통점도 있는 무슨 가버넌스? 뉴 가버넌스, 민간 협력 방식이 있었고 NPM하고 사상이나 철학이 정반대인 신공공 서비스론이 있었죠. 그러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 관료제를 결합시키는 포스트 NPM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관점에서는 자 갑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쪽도 있어요. 부정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정부가 실패했느냐? 다시 뭐라고요? 정말 정부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 관료제 옹호론. 사실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공약이라면서 특정한 정책을 정부한테 하라 그러고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정부 잘못이다, 관료 잘못이다, 공무원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정부 실패는 관료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누가? 정치가들이 자기의 잘못을 관료들이 잘못했다라고 떠넘긴다는 거죠. 바로 관료 때리기. 관료 때리기. 이 사람들이 1980 몇 년? 5년 85년 블랙스버그라는 미국의 동네에서 선언을 했어요. 다시 무슨 선언? 블랙스버그 선언. 1985년 밑줄 1985년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신행정학을 개성했다. 신행정학 위에다가 관료제 옹호론이라고 써주시고 관료제 옹호론. 근거 없는 관료 때리기, 관료 후려치기라고 합니다. 베스팅이라는 단어가 때린다는 거죠. 관료 때리기, 관료 후려치기를 극복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행정의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 자, 간단하게 여러분.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정부 실패 있다 없다? 없다. 정부 실패가 있으면 누구를 재창조해야 돼요? 정부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NPM적 개혁으로 가겠죠. 자, 정부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누구?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긴다고요? 관료한테 떠넘기는 관료 때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료들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잘못을 질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재정립. 정부는 reinvent, 재창조의 대상이냐, refound, 재정립의 대상이냐. 그래서 90년대에 정부 재정립운동. 요 순서가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자, 갑니다. 신행정학이라는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사회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정부 실패가 등장하니까 이런 관료제 옹호론이 등장하고 무슨 동네에서 블랙스버그 선언, 블랙스버그라는 동네에서 윈슬리, 카우프만 등 학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정부가 실패한 거는 정치가들이 자기의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관료한테 떠넘기고 관료들이 잘못했다라고 부당하게 공격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는 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이원론이에요. 관료 때리기는 누구의 부당한 공격? 정치의 부당한 공격이니까 정치 행정 몇 원론이에요? 이원론이죠.
왜냐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바운딩 해줘야 된다는 거야.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우의적? 행정이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행정 우의적이죠. 정치가 행정에 부당한 간섭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논의예요, 이원 논의예요? 이원 논의죠.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행정 우의적, 정치 행정 몇 원론? 이원론. 행정 우의적, 정치 행정 이원론. 동그라미 2번. 블랙스버거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합니다. 같은 말이 뭡니까? 관료 후려치기죠. 관료 때리기. 후려치기 위에다가 때리기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베스팅이라는 단어를 후려친다라고 번역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너무 학문용어로 후려친다는 말이 좀 싼마이 느낌이 좀 나고 너무 날티 나잖아요. 그죠?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관료 때리기라고 요즘에 많이 씁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이죠. 정치가들의 부당한 공격 때문에 관료들이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정부 기능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행정우의적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입법부, 대통령, 사법부 사이의 균형장치로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 역할, 밸런스 휠. 적극적인 행정 역할 밑줄. 전문직업주의를 옹호합니다. 전문직업주의를 옹호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90년대는 리파운딩. 정부 기능 무슨 운동? 재정립 운동. 다시 정부 기능 재정립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 갑니다. 이 이론은 90년대 NPM적 개혁의 광풍을 맞으면서 요 이론은 극소수설 주목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연표를 봤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무슨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행정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면서 뭘 느꼈어요? NPM적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리병을 없을 때는 비용 전략하고 좋다고 했는데 코로나 빡 터지니까 결국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경기대학교 기숙사도 뺏어다 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이러한 공공 서비스나 공공의 투자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야. 실제로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워진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공공 가치에 관한 새로운 논의들이 촉발됩니다. NPM적 개혁으로 코로나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달에 1차 대유행했고 나서 마스크 사려고 약국 갔더니 마스크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무슨 마스크 제도? 공적 마스크 제도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방식으로 놔뒀으면 풍기현상 해가지고 마스크 하나에 10,000원씩 팔았을 거예요. 그죠? 시장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이 소수의 주장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가치 두 가지. NPM적 개혁이 바람직하게 지켜야 될 공공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공공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무슨 실패론? 공공가치 실패론. 보호즈만이 말했던 공공가치 실패론이 있습니다. 공공가치 실패론. 또 하나가 공공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공공가치 창출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밑에 책 보시면 자, 공공가치론, 신공공관리 등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현상 극복을 위해서 공공성 약화 현상 극복 밑줄 행정의 궁극적 지향점 바람직한 공공가치를 연구합니다. 보조만의 공공가치 실패론 보조만은 공공가치 실패를 여기 재밌죠. 시장 또는 공공부분이 공공가치 구현의 달성을 위해 요구된 재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의 방식으로 공급하든 공공의 방식으로 공급하든 지켜야 될 바람직한 공공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무슨 실패? 공공가치 실패. 딱 봐도 여러분 느낌이 요 6개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겠죠? 가치 표출 메커니즘의 왜곡. 가치 표출 메커니즘의 왜곡.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공가치의 결집을 위한 의사소통, 공공가치 처리에 필요한 정치적 과정, 사회적 응집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만 막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가치 표출 메커니즘의 왜곡입니다. 불완전 독점. 정부 독점이 공익에 부합해도 재화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는 걸 허용하는 거. 무슨 독점? 불완전 독점이죠. 철도를 민영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철도 전기를 민영화하면 결국은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정부 독점이 정당하잖아. 근데 그것을 민영화하는 것은 무슨 가치의 실패다? 공공가치의 실패입니다. 혜택 숨기기.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공공가치와 서비스 제공이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고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집중되는 현상.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상속세 6억에서 12억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상속 받을 거 있어? 툭 까놓고 얘기했어. 나도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빠 근데 나중에 딸하고 여동생은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여동생은 시집가면 끝이고 아빠 이게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20살 안 됐어. 아빠 이 집 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 집이 있는 건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규주야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듣고 싶냐 그랬더니 슬픈 소식부터 아빠 집 내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여기 빚이 80%다. 이게 은행집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이 빚 물려주는 대신에 네가 다 갚을래 그랬더니 어떻게 갑자기 급부울해져가지고 여러분 상속세 올려주는 거 누구한테 좋습니까? 가장 안 좋은 상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담배 소비세 올리면 여러분 담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더 많이 투자하거든. 여기 팩트야, 팩트 사실. 자, 정부 정책이 부자나 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나 집단 계층한테는 엄청 햇살을 비춰주면서 이쪽에는 얼굴 찡그리면 그게 바람직한 공공가치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의 숨기기? 혜택 숨기기. 제공자의 부족. 요거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자 2020년 마스크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죠? 그때 마스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였지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뭐의 부족? 제공자의 부족. 단기적 시계. 읽어봅시다. 장기적 시기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공공가치에 반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 단기적 시기에 따른 대안이 선택된다. 즉 장기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원의 대체 가능성 대 자원 보존이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보존해야 함에도 정책은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광물 자원이라든지 또는 인천에 보면 여기 이제 섬들을 연결해가지고 관광 자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하면 데크도 깔고 또 드릴도 뚫고 하면 결국은 자원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대체 가능한 것을 없는 경우에는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현상.
최저생활과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 최저생활과 같은 근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게 소설 이거 10030이 뭔지 아나? 아는 사람? 알바 많이 안 하시는구나.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입니다. 10030.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알 거 아니야. 10030. 이제 2017년에 갑자기 25% 올랐다면서 엄청나게 난리 쳤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이게 진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충분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인간 존엄의 문제.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 존엄하게.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임금 엄청은 아니지만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인간이 인간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냐 또는 그런 나라냐라고 그런 행정이냐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노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58,000%, 그게 100%입니다. 100%. 단 언제 놓을지는 몰라. 알았지? 언제 놓을지는 모르는데 노을 확률은 100%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행복하고 행정이 제대로 구현되면 요 7개가 제대로 구현돼야 된다고. 다시 갑니다. 가치 표출 메커니즘의 왜곡이 없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불완전 독점. 세 번째, 혜택 숨기기. 네 번째, 제공자의 부족. 다섯 번째, 단기적 시계. 여섯 번째, 자원의 대체 가능성 대 자원 보존. 최저생활과 인간 존엄.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무슨 실패다? 공공가치 실패. 시장에서 공급하든 마스크를 시장에서 공급하든 정부가 배급하든 상관없다. 근데 무엇은 지켜야 된다? 요 7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가치론? 공공가치 실패론입니다. 그래서 보호주마는 밑에 있는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 매핑, 보호주만 요것만 기억합시다. 안에는 밑에 표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것만 나오면 다시 지도 그리기는 누가 주장했다? 보호주만이 주장했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어 하버드 대학 교수인 무어가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가치 창출론을 주장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공공가치 창출론을 주장했습니다.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 폰트 너무 이쁘다, 그죠? 고개 안 끄덕거리는 애들은 뭐냐? 됐습니다. 전략관리자 밑줄 전략관리자. 공공관리자는 공공자산을 사용하여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시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공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공공가치 회계 별표. 그래서 지도 그리기는 누구 거? 지도 그리기는 보호주만 거. 공공가치 회계는 누구 거? 무엇 거. 이렇게 합니다. 전략삼각형. 다시 뭐라고요? 전략삼각형. 딱 해필이면 또 전략삼각형이 3개니까 보기에 딱 사지선다니까 꼬아서 낼 게 상당히 많겠죠. 그죠? 됐습니다.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을 구축하고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 공공가치를 생성. 둘째, 공공가치의 생성. 셋째, 운영 역량을 보유한 상태. 다시 뭘 보유한 상태? 운영 역량을 보유한 상태를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다시 자, 그래서 보호주마는 공공가치 실패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무어는 공공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공공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삼각형? 전략삼각형.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 공공가치를 만들어내고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무원들은 공공가치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무슨 관리자? 전략 관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수행했을 때, 자, 여러분, 공공가치를 구현했을 때 베네피트, 편익의 항목과 비용의 항목이 있겠죠. 어떤 활동의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회계죠. 지금은 무슨 가치가 구현됐는지, 공공가치가 구현됐는지 회계적으로 표현해보자니까 무슨 회계? 공공가치 회계입니다. 다시 공공가치 회계 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공가치 회계 스코어보드죠. 스코어보드 퍼블릭 밸류 스코어보드가 있습니다. 밑에 표 한번 봅시다. 자, 공공가치론 칸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요 단어들이 시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기를 거친 공공의 선호. 두 번째, 공공가치의 달성, 서비스 제공, 만족, 사회적 결과, 정당성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책임의 확보는 NPS하고 비슷하다, 그죠? 다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 책임을 물어봅니다. 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시민들이 책임을 확보하고, 사용자로서 고객이 또 책임을 확보하고, 납세자로서도 책임을 확보합니다. 서비스 전달, NPM은 민영화 민간위탁 책임 운영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 전달 체계, 공공부문, 공공기관, 책임 운영 기관, 민간기업, 공동체 조직, 이 공동체 조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들을 말하죠, 그죠? 시민단체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관리자 역할, 무슨 관리자? 전략 관리자. 다시 무슨 관리자? 전략 관리자. 전략 관리자. NPM은 교과서를 옮겨놔서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쓰고 싶어요? 기업가 또는 대리인. NPM은 공무원들을 뭐로 바라봅니까? 이기적 인간으로 바라보죠. 대리인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마치 기업에서 뭐처럼? 기업가처럼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급을 받아가야,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정신, 공공서비스 정신, 독점보다 공유한 가치를 통한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 민주적 과정, 대화의 형성과 전달, 지속적인 민주적 소통 과정이 필수적이다. 공공참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한번 다르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잠깐만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62페이지. 자, 이해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하는 거고 훨씬 이해 잘 될 겁니다. 자, 갑니다.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아주 좋죠. 예, 포스트라는 단어가 뭐뭐 이후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포스트 NPM은 아주 깔끔한 정의가 있어요. 무엇 이후에? NPM 이후에 등장한 이론들을 다 포스트 NPM이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죠. 좀 더 들어가면 왜 포스트 NPM이겠어요? NPM을 옹호하는 이론이 아니겠죠. 비판하거나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이론이죠. 항상 무슨 이론은 아니다? NPM을 대체하는 건 아니야. 자, 갑시다. 포스트 NPM. 아주 광의적 개념이죠. 다시 갑니다. 포스트 NPM은 NPM 이후에, 다시 NPM 이후에 등장한 이론을 총칭해요. 다시 연결하면 NPM 이후에 NPM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이론을 총칭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포스트 NPM. 아주 깔끔하죠. 광의적 개념인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죠. 내용이 다른 걸 하나로 넣는 거죠. 내용이 다른 걸 하나로 넣는 거죠. 자, 첫 번째가 New Governance가 있습니다. 약간 포인트가 다르죠. 두 번째는 NPS가 있죠. 요 두 개는 비슷한데 조금 강조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협의의 포스트 NP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문제에 집중한다? 분절화 문제에 집중하니까 분절화를 치유,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government? 앞으로 government는 약자로 쓸게요. whole of government. 통정부, 합체적 정부, 총체적 정부, 집권화, 조정, 분절의 반대말, 연결된 총체적, 합체적, 재규제, 재집권. 맞죠? 자, 또 뭐가 있었어요? 공공가치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다시 광의의 포스트 NPM은 NPM 이후에 NPM의 시정, 보완, 개선하려는 이론을 총칭하고 그 중에 민간 협력을 강조하는 NPS, 담론을 통한 행정 운영을 강조하는 죄송합니다. 민간 협력을 강조하는 뉴 가버넌스, 신국정 관리가 있었죠. 요 이론은 특이하게 NPM하고 공통점도 꽤 많았다 그랬죠. 오늘 첫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담론의 형성, 공공가치론. 공공가치의 실패와 공공가치의 창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공가치 실패와 공공가치 창출. 포스트 NPM은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정부, 총체적, 합체적 정부. 자, 갑시죠.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광의의 탈신공공관리, 다시 광의의 탈신공관리는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공공가치, 협의의 포스트 NPM이 다 속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협의의 포스트 NPM은 총체적, 합체적 정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자, 넛지 갑시다. 넛지.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죠? 넛지. 65페이지. 요거는 요 NPM 뉴 가버넌스 이런 쪽 이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론입니다. 설명적 이론이죠. 넛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을 유지한다는 거죠. 일단 밑에부터 한번 가봅시다. 인간은 거기 65페이지 시스템 1, 휴먼, 시스템 2, 이코는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인간은 어떤 결정,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인간은 완전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아니라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고체계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경우는 바로 휴먼 이콘 시스템 2고, 이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해석할 때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개선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만의 어떤 내면의 틀이 있어요. 이걸 휴리스틱이라 합니다. 스키마. 내면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틀이 옳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오류를 반응해요. 오류.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항상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우리가 한마디만 말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부평학원이 참 좋은 게 여기 바로 1층에 다이소가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 자, 한마디만 말해볼게요. 여러분, 다이소에 첫 번째, 다이소에 내 꼭 이거 사러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일단은 없지. 동의해, 빨리. 그냥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듯이 그냥 한 가보잖아. 꼭 볼펜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볼펜만 사오고 노는 경우도 없죠. 플러스 알파 항상 뭐 더 사고 노잖아. 인간이 여러분 엄청나게 가서 많은 볼펜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요? 인간이 합리적이면 마치 AI처럼
이 모든 볼펜의 가격하고 성능하고 이런 걸 다 비교해봐야 되지만 인간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색깔이 좋다, 어떤 것이 크기가 좋다라는 여러분만의 뭐가 있어요? 휴리스틱이 있어, 휴리스틱이. 왜 휴리스틱이 존재한다고요? 인간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하고 정반대의 휴리스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민이나 소설이나 현식이나 재환이나 전부 다 아마 처음 사람 보고 나서 첫인상을 좀 많이 믿지 않나?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여러분 진짜 휴리스틱 깨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딱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가졌던 인상이 틀리는 경우가 생각으로 많아요. 저 사람 좀 변태 같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첫인상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문적으로 밝혀져 있어. 여러분은 다이소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일일이 선별할 수 있는 완전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만의 뭐가 작동한다고요? 휴리스틱이 작동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샀던 물건 중에 나 진짜 산 것 중에 후회 1도 없다 이런 거 없잖아. 볼펜 사서 와서 써보니까 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볼펜 한 번 다 완벽하게 다 쓰는 경우 거의 없잖아. 휴리스틱, 예측 가능한 일관된 실패를 한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인간은 시스템 1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는 뭘 활용한다? 휴리스틱을 활용할 때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한다?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재미삼아 많이 하지만 수민은 MBTI가 뭐냐? 어우. 갑자기 니도 수민이, 니는 수빈? 민? 니도 수민이야? 이 좁은 동네 이름 같은 게 2명이나 있어. 넌 앞수민, 뒷수민 하자. 저쪽은 수평적으로 앉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앞수민, 뒷수 괜찮지? 앞에 앉았고, 뒷수민은 뭐냐? 너는 뭐야? 너 ENFP 아닌데. 소설은 EST지. 너는? ISTP. 여러분들 MBTI 믿습니까? 근데 MBTI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MBTI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성격적으로 알아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MBTI는 심리학적으로 틀린 거 아시죠? 한마디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오원영 박사는 MBTI 안 믿습니다. 안 합니다. MBTI는 몰랐어? 그 신문, 텔레비전, 학문적으로도 MBTI가 틀렸다. 인간의 성격은 빅5로 이미 규명됐어. MBTI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있죠. 나는 이게 40%이고 60%는 I일 수도 있잖아. 인간이 항상 너도 E는 아니잖아. 때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MBTI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요즘에 뭐 강이다, 약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MBTI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리스틱을 사용하지만 이걸 항상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제한된 합리성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해석하고 관찰하고 뭔가 의사결정할 때는 여러분만이 만들어 온 여러분만의 뭘 활용해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데 항상 뭔가 실패가 있어. 그래서 부드러운 선택을 통해서 핵심은 선택 설계입니다. 선택 설계를 통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밑에서 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휴리스틱 밑에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죄송합니다. 행동적 시장 실패 별표. 망했다, 망했어. 우리
녹음을 안 떴어. 지금부터. 자, 행동적 시장 실패가 있습니다. 행동적 시장 실패. 휴리스틱을 활용한 의사결정은 인지 오류와 무슨 편향? 행동 편향을 나타냅니다. 이걸 무슨 시장 실패라 그래요? 행동적 시장 실패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행동적 시장 실패는 자신의 후생을 손실하는 내부 효과 별표. 기존의 시장 실패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 나쁜 효과 주니까 무슨 효과? 외부 효과죠. 자, 여러분들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다이소에서 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사왔는데 와보니까 집에 오니까 있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인지 오류를 항상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돈 낭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손해봤으니까 무슨 효과? 외부 효과죠. 내가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면서 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요 있는 사람들이 송공의로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사람들이 나빠지는 거는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내가 휴리스틱을 이용한 의사결정에서 행동 선택에서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무슨 효과? 내부 효과. 무슨 시장 실패? 행동적 시장 실패. 자, 선택 설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선택 설계. 선택 설계. 부드러운 개입, 부드러운 개입.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입니다. 부드러운 개입, 선택 설계죠. 세 번째 줄에 인간의 인지 오류를 이용하는 선택 설계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꿔주는 선택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명령, 지시, 유인, 보상, X. 명령, 지시나 유인, 보상을 하지 않고 뭘 통해서? 부드러운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인지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요한 뭐라고요? 명령하거나 금지하지도 않고 뭘 한다? 부드러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선택 설계. 밑에 촉매적 수단 밑줄 촉진적 수단. 다시 뭐라고요? 촉매적이고 촉진적 수단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디폴트 옵션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직까지 내용은 안 나왔는데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옵션을 걸어요. 자, 옵션을 걸어. 들어오라고. 옵션을 걸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요. 옵션을 걸어요. 너 꺼지라고.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무슨 리스트 방식이에요? 블랙 리스트 방식이죠. 여러분 요즘에 스팸 전화 많이 받죠? 스팸 전화를 줄일 수 있는,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방식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나라 스팸 문자나 스팸 메일이나 스팸 전화가 많을까요? 우리는 무슨 방식이에요? 그렇죠. 옵트 아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마다 오잖아. 나는 아침마다 오더라고. 뭐, 미국 주식 문 열렸습니다, 사장님. 이런 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하, 그런 거? 세상이 다르구나. 너 내 나이까지 안 하, 그러면? 내 나이 또래 애들이 주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항상 아침마다 미국 주식 문 열렸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수신 차단을 내가 눌러야 되지. 그래야지 다음에 안 오잖아. 너 꺼져라고 지금 내가 옵트 아웃을 걸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팸 메일이 많은 거야. 근데 딱 봐요. 내가 여러분만 딱 내 전화번호로 지정해가지고 내가 얘들이 보내는 문자만 받겠어라고 옵인을 걸어주면 이런 스팸 전화 아예 나한테 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디폴트가 기본이라는 뜻이죠.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컴포즈인가요? 하여튼 저 컴포즈, 나는 메가커피가 좋은데 컴포즈밖에 없더라. 메가커피 요 근처에 있냐? 없어. 우리 딸은 바로 알던데 아빠가 왜 메가커피 먹는지. 맞아요. 손흥민 때문에 먹습니다. 저 BTS 나쁜 놈들 그 음주운전도 하고 그지? 누가 음주운전 했잖아 거기.
그런 놈들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방치하기가 싫은 것도 사실이고.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왜 여러분들은 개인용 컵, 텀블러 많이 이용 안 할까요? 저는 선택 설계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3,000원인데 텀블러 가져오면 500원 깎아준다 해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얼마인데? 2,500원인데 개인컵을 안 가져오면 500원을 더 받아서 3,000원이다 라고 합니다.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찌대트 간에 기분이 나쁘지. 개인컵 가져올까 생각 한 번쯤 해보죠. 금지, 디폴트, 무조건 내가 이게 지금 금지하거나 명령한 거 아니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을 더 준 것도 아니잖아요. 딱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해 놓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아마 이렇게 설정했을 때 지금 개인컵을 많이 안 가져오잖아. 근데 아마 이렇게 메뉴판을 설정해 놓으면 아마 텀블러를 가져오는 게 기본이고, 안 가져왔을 때 500원 더 내서 3,000원 했을 때 훨씬 더 이쪽이 텀블러 쓸 확률이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선택을 유도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 옵션. 옵션을 인으로 설정할지 아웃. 우리나라에 그래서 스팸 전화나 스팸 메일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무슨 방식? 블랙리스트 방식. 아웃. 너무 쉽죠? 옵션을 걸어요. 꺼지라고.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럼 무슨 리스트? 블랙리스트 방식이죠. 자, 프레이밍이 있습니다. 정보 선택의 단순화. 자, 담배 피시는 분들 이게 논란이 되는데, 어느 날부터 담배 뒤에 혐오 사진이 붙어 있죠. 이게 담배 소비에 줄이는데 영향을 줄까요? 엄청 영향을 줍니다. 엄청. 나는 내가 담배를 끊은 게 결혼하면서 끊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지금 와이프가 담배 안 끊으면 결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가지고 담배를 끊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결혼이거든. 가장 잘한 거는 담배 끊은 거고.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인생에서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 끊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혐오 사진. 저는 우연히 이렇게 편의점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 사러 왔는데, 그 알바생 탁 주니까 다른 그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게 조금 먹히는구나. 그래서 안 먹히는 사람은 훨씬 더 센 그림을 넣어야 돼요. 혐오 사진은 여러분, 자, 담배를 못 피게 금지하는 것도 아니죠.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일런스라 그러거든, 사일런스. 돌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 인천도 있던데, 이제, 어떻게, 여기 가장 있어야 돼. 여기 건널목에는 없더라. 자, 요즘에 여러분, 밤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항상 선 넘지. 근데 요즘에 그 선 앞에 노란색 불이 깜빡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 노란색에 주의 집중하니까 이거 딱 노란색 안 넘어가잖아. 이게 뭐예요? 사일런스, 돌출. 눈에 딱 띄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나다니다 보는 거 많잖아. 문 2개가 있는데 이쪽 문은 잠궈놓고 사용 금지 이렇게 붙여놨잖아. 이거 얼마나 무식한 방법입니까? 수민이 어떻게 하면, 앞수민은 압수 디수라고 할게. 민자 부르기도 귀찮다. 괜찮지? 압수 디수. 요 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요 문만 여니까 요 문 열어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명령 금지라는 전통적 방식이잖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뱀 사진 딱 하나 붙여놔봐. 사람들이 이거를 갈 거 아니야. 맞지 않나? 이게 잠궈 놓는 거는 명령 금지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면 나는 그래서 이게 지하철에 진짜 넛지의 끝판왕 있잖아요. 서로 이제 우측 보행을 하면 서로 겹칠 일이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인간이 여러분 우측으로 보행 안 했다고 벌금 때리는 것도 너무 과하잖아. 그때 여러분이 알죠? 우측 보행에 뭐가 있어요? 발바닥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우측 보행을 유도하면 요쪽에 누구, 요 우측 보행을 하려면 어떻게 여기 누구? 친일파들 있죠. 이완용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붙여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우측으로 쭉 갈 거 아니야. 재미없나? 나중에 내 아이들 좀 해봐. 엄청 사랑받을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에 공분을 사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있잖아. 몇 명 붙여놓으면 되잖아. 우리 인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나쁜 놈들 많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붙여놓고 이런 놈도 붙여놓으면 어때? 걸어가면서 통쾌함도 있잖아. 명령했어요, 금지했어요.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고 돈 줬어.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수단? 촉진적, 촉매적. 이게 사일런스, 사일런스. 사일런스, 주목, 어텐션, 주목, 돌출, 밑줄 짝. 이게 셉테더와 관련되는데 물리적 환경의 변화. 저는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 여기 우리 뒷문 나가서 여기서 다 담배 피대. 여기 저 앞에, 여기 앞에, 이쪽 건너편 건물 지금 관리 소홀이 틈을 타서 담배 피는 것까지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담배 꽁초 침 뱉지 마라. 진짜 그냥 싸다고 때리고 싶다.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건 진짜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원신이야, 원신. 도덕윤리 규범이 자기 탁 아침 공기 맞으면 팍 하면 뒤에 걸어오는 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칼 없나 어디서 칼로 그냥 자기는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쫙 피지만 뒤에 있는 나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갈지 모르겠는데 신텍스라고 그래서 신이라는 게 제잖아, 제. 담배를 2,000원에서 4,500 올리면서 논리가 뭐라고요? 제약세야, 제약세.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세금을 팍팍 물려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자,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 그래서 저는 자 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명령 금지하거나 벌금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치 수단. 물리적 환경 변화. 거기에 아주 깨끗한 화분이나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딱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내가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통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담배 꽁초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공간에서 담배 피잖아. 그걸 엄청나게 깨끗한 공간으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딱 뭘 설치하면 거울을 딱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마 담배 피는 사람 모르지 또 그냥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거울도 있네 이러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명령 금지라는 너무 안 좋은 방식이 아니라 무슨 설계? 선택 설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정보 공개, 시각 정보, 기억의 환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제가 본 외국 사례 중에 너치 사례 중에 가장 재밌는 거는 브라질의 이제 사례가 아주 재밌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게 안전벨트를 안 맨대요. 특히나 이제 택시를 타면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안 맨대.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때리는 건 옛날 방식이죠. 딱 근데 이걸 하나를 했더니 사람들이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100% 다 맨대요. 뭐였을까? 놀랍게도 어떻게 했냐면 안전벨트를 딱 착용하자마자 와이파이를 공짜로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자마자 안전벨트 와이파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너무 완벽한 너치 수단 아니에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차선 있으면 이거 사람들이 차선 안 지키고 스물스물 이렇게 놓죠. 지금 서울시 중구는 이걸 한 방에 해결했는데 벌금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카메라 밑에 모니터를 딱 설치해가지고 차선을 넘어선 자동차의 번호판을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줘.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내 번호판! 슬슬 이렇게 뒤로 간다는 거야.
아주 이게 속된 말로 하면 공공의 쪽팔림을 이용해서 그지?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한 명령 강제한 거 아니죠? 지켰다고 해서 보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수단? 넛지 수단. 넛지 수단. 넛지. 무슨 설계? 선택 설계. 무슨 개입입니까? 여러분, 명령 강제하는 아주 나쁜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합니다. 넛지의 특징.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2번 수단 개입주의. 3번 무슨 수단? 촉매적 촉진적 수단. 증거 기반의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때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좀 친일파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밟도록 만들어주는 아니면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약간 좀 사기인데 요거 밟을 때마다 뭐 발에 무슨 뭐 향기가 나는 걸 뭐 설치해 놓으면 밟으면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처럼 친일파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실험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기반?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급진적 점정주의.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무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점정주의.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는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 제가 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자, 여러분, 부평역 공중 화장실에서 내가 알기로 여자분들은 한 줄로 서기가 이미 디폴트 값이 됐죠, 이제. 남자 화장실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한 줄로 서는 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우리 그거 한 줄로 서면 돈 준 것도 아니고 한 줄로 서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줄로 서다가 지금은 전 사회적으로 한 줄로 서기가 거의 기본값으로 정착이 됐죠. 아주 여러분이 그냥 사소하게 한 줄로 섰는데 저는 청주에 강의 갈 때마다 광명역하고 오송역을 많이 가는데 거기 화장실에 가보면 이 큰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요거 딱 하나. 여기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딱 치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줄 딱 하나만 꺼놨어. 줄 하나만. 그러면 사람들이 딱 그 줄 보고 딱 앞 사람이 딱 서잖아요. 뒷사람이 다 따라 서죠. 급진적 점정주의 설명됐습니까?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회 전체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슨 주의? 급진적 점정주의입니다. 됐습니다. 넛지 이론의 장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강압적이지 않다. 적은 비용. 근데 한계는 약간 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오른쪽으로 걷는 게 좋잖아 라는 가부장주의가 숨어있죠. 그죠? 저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밤에 공원에 여러분 산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것 같아.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어떤 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그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도는데도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와이프 보고 저 같은 방향으로 도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고 싶으면 저 사람 자유인데 당신이 왜 간섭하냐고. 누가 더 맞습니까? 나는 이미 가부장주의적인 개입이 있는 거지. 편하고 좋긴 한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의 발전을 가져오는 거죠. 하여튼 가부장적인 관점입니다. 사소한 변화의 효과성이 의문이 있다. 3C. 공무원 자체도 인지 편향이 있으니까 행동적 정부 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